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블랙머니라는 영화가 조금 이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좀 느낀 점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해요. 일반적인 인식이 론스타라는 회사가 사모펀드죠. 그 회사가 이제 정말 쓰레기 회사인지, 그리고 약간은 좀 시각을 바꿔가지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주식 투자자니까 론스타에서 좀 배워야 될 점이랑 좀 재밌는 게 론스타와 버핏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론스타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이제 없으신 분도 계시니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것은 이제 1991년도에 미국에 세워진 사모 펀드예요. 이제 펀드고, 이게 이제 언제 처음에 국내에 들어왔냐면은 1998년도에 이제 IMF가 우리나라가 터졌잖아요. 그 IMF가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5천 원 이상의 이제 부실 채권을 사들이면서 한국에 진출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조흥은행이라든가 이제 평화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의 부실 채권을 이제 계속 인수를 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그 부실한 기업들을 헐값에 이제 매입을 한 거죠. 영화에서는 아마 대한은행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대한은행도 이런 부실 기업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좀 되고, 이런 부실된 채권을 이제 저렴한 값에 굉장히 헐값에 매수를 한 다음에 정상화시켜가지고 수익을 남기고 팔아 넘기는, 정말 그 수익 극대화, 어떻게 보면 약간 투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펀드였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좀 수익성이 좋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문제가 되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 이 회사가 이제 문제점을 이제 제기를 하는 것이 2003년도에 외환은행을 인수를 성사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은행법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비금융기관, 그러니까 이제 론스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은행이 아니잖아요. 어떤 그 산업기업인데, 산업기업은 이런 은행들을 보유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2003년 7월경에 비관적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 외환은행이 굉장히 부실한 기업이고 굉장히 그 대출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금감위에 올라가게 되면서 정상적이라면 인수를 할 수가 없었던 이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이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인수를 하게 돼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70조짜리 기업을 뭐 한 1, 2조에 이제 매수를 했다, 뭐 인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우리 정부 관료들이 발벗고 나서 가지고 법령을 확대 해석해서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은행을 좀 넘겨준 꼴이 됐냐, 이런 문제 제기들 하는데, 사실 뭐 여기서도 좀 이견들이 좀 많이 있죠. 사실 이 70억짜리냐에 대해서 당연히 70억짜리는 아니었을 테고, 이 정부 관료들이 진짜 넘겨줬는지 안 넘겨줬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논란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만 인수를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빌딩이라든가 이제 건설 회사도 매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가격에 되팔았어요. 그러니까 IMF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자산 가격 가치들이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들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비교적 적은 투자금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이제 IMF가 지나고 나서 경제 회복이 이제 비교적 빨리 됐잖아요. 경제 회복이 된 다음에 순이익을 남기면서 이제 되판 그런 이제 기업이 론스타예요. 일단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론스타가 이제 뭐 잘했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외환은행의 매입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도 그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한 그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으로서 그 5조짜리 지금 소송도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부 유출이라는 점은 이제 분명하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 기업을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일단 블랙머니 영화 자체는 좀 나름 깔끔하고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재미적인 측면 한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주고 싶고, 일단은 이 모든 그 전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론스타라는 그런 사모펀드가 국내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건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IMF 때문에 들어온 것이 사실상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사실 이때 론스타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모펀드들이 들어왔어요. 뉴 브리지 캐피탈이라는 회사도 1999년에 제일은행을 0.5조에 인수를 해가지고 2004년도, 그러니까 5년 정도 들고 있으면서 한 3배 정도가 나는 1.6조에 매각을 했고, 칼라일 펀드라는 그런 회사도 2000년도에 한미은행을 4,800억에 인수를 해가지고 2004년도에 1.15조에 매각을 했으니까 이건 한 4년 동안 2배 정도 벌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IMF 이후에 우리나라 그 은행들이 굉장히 부실 채권들, 부실 대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들의 가치가 굉장히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낮아진 은행들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헐값에 매수를 해가지고 적정평가 혹은
고평가에 매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매수와 매도 관점에서 보자면은 말이 이제 헐값이지, 사실상 주식 시장에서 헐값이라는 것은 저평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저평가에 사서 적정평가 혹은 고평가에 팔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론스타라는 그 회사도 2003년도에 외환은행을 1.15조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수익을 발생하게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배당 수익이 있어요. 배당 수익이 2010년 3분기까지 거의 이제 9,333조니까 총 다 합쳐서 1조 2천억 원의 배당 수익을 가져가게 되네요. 여기서만 해도 거의 50%의 배당 수익을 가져가죠. 13%를 팔면서 1조 원을 마련을 했고 최종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4조 6천억 원을 마련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5조 8천억 원 둘이 합치면은 총 토탈 이제 8조 원의 수익을 냈으니까 매수를 한 시점보다 4조, 그러니까 거의 한 200% 넘는 그런 수익을 좀 발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그 배당 수익으로도 안전마진을 확보를 했고 시세 차익으로도 굉장한 수익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좀 부당 거래 아니냐, 좀 너무 합리적이지 않은 거래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사실 저도 들었고,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도 제 친구들도 굉장히 좀 너무 억울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잘못하고 한국의 어떤 고위 관료들이 굉장히 잘못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워렌 버핏의 투자의 방식도 이 론스타의 투자 방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08년도에 다들 아시다시피 리만 브러스 사태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가 이제 다른 식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버핏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업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의 주식을 매입한 다음에 계속 소유하는 전략을 쓴다. 다들 아시는 바죠. 그리고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것도 다들 아시겠죠. 2008년도에 그 주식이 폭락을 하고 굉장히 세계 경제가 다 망할 것처럼 주식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2008년도에 버핏이 이제 제너럴 일렉트로닉 GE랑 골드만삭스에 130억 달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얘기했던 때가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욕심을 품으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GE에 30달러를 투자를 했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우선주를 매입을 했는데, 우선주를 매입을 하면서 연간 10% 배당금을 받고 3년 후에는 10% 프리미엄을 얻어 팔 수 있는 조건으로 매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핏이 처음에 이제 매수를 시작을 할 때 거의 이 정도 매년 10% 배당이면은 한 6, 7년 정도면은 거의 이제 원금에 거의 100% 가까운 원금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3년 뒤에는 10%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팔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손해를 보기 힘든 그런 매수를 진행을 한 것으로 좀 생각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존경해 마다하지 않는 그런 워렌 버핏도 이 어떤 기업을 매수를 할 때 배당금을 완전 마진을 확보를 하고 배당금을 챙기고 또 팔 때는 또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팔겠다는 그런 계약까지 하면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전 마진을 가지면서 안전 마진과 그 잃지 않는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론스타도 사실상 이렇게 배당금을 많이 가지고 가고 그리고 지금 시세 차익도 굉장히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사실 이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프리미엄이 아니라 원래 HSBC 6조 원대에 이제 팔려고 그랬는데 이 4조 원 정도로 이제 팔았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사실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지만 아무튼 굉장히 이제 차익을 남기면서 매도를 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약간 론스타와 이제 워렌 버핏의 좀 공통점이 느껴지죠. 굉장히 배당을 중요시하고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그런 자산 가치가 폭락한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론스타는 우리나라가 이제 IMF에 빠지고 나서 투자를 시작을 했고, 워렌 버핏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나서 투자를 시작을 했으니까 둘의 이제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좀 재밌는 게 이제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위기가 이제 5년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불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고통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25년간 유동성 거품이 얹혀 슈퍼 거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하락의 기간이 더 길 것이다.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버핏의 완전한 그런 승리로 끝났죠. 그래서 2013년도 그러니까 5년 만에 10조 원 가까운 그런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버핏의 승리였어요. 다시 이제 주식시장으로 조금 돌아와 봅시다. 시장이 굉장히 비관론으로 휩싸이고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용기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좀 얼마나 될까요? 이때 이제 2019년 1월 달에 반도체 가격이 폭락을 하고 삼성전자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시점에서 여기서 지금 1년 동안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은 안정적으로 2배 가까운 수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자산 가치가 폭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KMW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까지만 해도 적자 기업이었는데 그리고 가격도 10,000원이었는데 이때 과감하게 그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었을지도 또 궁금해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악재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시장도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고 미국의 과도한 그런 방위비 요구라든가 MSCI 리밸런싱으로 수급적인 문제도 있고 홍콩의 인권법 이슈로 미중 무역 갈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론스타라는 회사가 당연히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 어떤 비리적인 문제도 있고 법률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이제 사실이고 나쁜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이 투자자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안전할 때 그리고 이제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해서 다시 이제 적정 가치가 됐을 때 매도를 한 그런 투자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좀 시장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저평가일 때 그런 기업들을 이제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최근에 시장이 또 굉장히 이제 폭락을 하고 있는 장이잖아요. 이런 그 마인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론스타 블랙머니를 보고 론스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